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서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 연설을 통해 더 강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구호로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질서의 대대적인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 시대는 이제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강해진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2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이효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워싱턴 DC에 한파가 찾아오면서 당초 이제 실외 행사로 진행될 취임식이 의사당 중앙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혹시 취임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여러 빅테크 건물들과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자리에서 취임식이 굉장히 거창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황금 시대를 다시 열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의 이제 경제적 번영을 다시 추구하고 다시 존경받는 미국을 만들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8년 전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취임했던 당시 분위기와는 좀 다른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당시에는 미국이 그동안 불공정 무역 행위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그런 불공정 행위로 인해서 미국의 산업과 소비자들이 노동자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었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가 처음부터 좀 암울한 메시지가 있었다면은 희망적인 메시지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정책들을 이제 좀 공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제 미국의 현재 상황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이러한 어떤 경각적인 메시지도 같이 이제 전달을 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취임 연설이 그러니까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마가로 시작해서 마가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8년 전 1기 출범 때보다도 오히려 더욱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가 아닌가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당선된 것을 보면 사실 미국이 굉장히 보수주의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대선 유세 과정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제일 먼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국경 강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를 대선 유세 과정에서 몇 차례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내의 여러 가지 다양성, 포용성 정책들, 그러니까 미국 이제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정부의 좀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였던 다양성, 포용성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었는데 이런 공약들이 사실 이제 미국인들의 공감대를 많이 확보했었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8년 전 트럼프 1기 행정부 취임 당시 분위기와는 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그리고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자 노력했던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정책들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기 때는 조금 더 이제 관망을 하면서 어떤 정책들을 취할지 좀 살펴보면서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뭐 취임 전부터 대거 행정명령을 쏟아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속도감이 굉장히 빨라지고 이제 첫날 취임식 이후에 몇 시간 이내에 뭐 100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저희가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면서 동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장 뭐 오늘 오전에만 해도 파리 기후변화 협약 관련 이제 탈퇴 서명을 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고요.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8년 전보다 훨씬 강해진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의회도 지금 상하원까지 장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취임 첫날에 이제 여러 행정명령을 발표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제 가장 우선을 두고 있는 것이 불법 이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추방 작전을 행정명령을 발표해서 대규모 추방 작전을 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도 이 국경 장벽을 설치를 해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이제 예견됐던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앞으로 이제 발표될 행정명령의 많은 부분은 예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트럼프 2기 내각 관련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대선 기간 동안에 트럼프 당선인 최측근으로 사실 일론 머스크가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밖에도 뭐 부통령 벤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한정 부주석을 만나면서 실제로 활동을 이미 시작한 바도 있고요. 어떤 인물들이 좀 트럼프 주요 내각 인사들이 될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디 반스 부통령은 이제 전 오하이오 상원 의원이었는데 그 미국의 대표적인 그 백인 중산층 노동계층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화된 그런 책도 썼었는데 그 미국의 중산층 특히 이제 좀 그 사양 산업에 있는 그런 미국의 제조업 산업에로부터 거기서 태어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데 입지전적으로 지금 부통령까지 이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물을 앞세우면서 또 트럼프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공약들을 실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무부 장관인 마크 루비오 장관님은 이제 굉장히 그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중 견제 정책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방부 장관으로는 이제 피트 헤그세스 장관님이 예정이 되는데 이분도 역시 대중 매파 그리고 충성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사적으로나 또는 이제 외교적으로나 또 통상적으로나 중국에 대한 이런 대중 강경 정책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또 지명이 되기도 맞습니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취임에 대해서 축하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미 동맹을 이제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그래서 마가처럼 한미 동맹을 우리 다시 더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셨고 동맹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해서 이제 거래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반영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뭐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라든지 여러 강경 정책을 사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의 연대와 공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보여주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점을 인식을 해서 앞으로 이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다시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좀 강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경제통상 현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선거 기간 내내 본인이 집권하게 되면은 고율의 관세를 전 국가에 매길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왔고 이와 관련한 문제로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면서 트루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임 의사를 밝히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관세 미국이 실제로 정책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그 트럼프 1기 행정부도 관세 중심의 통사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사실 중국을 겨냥한 관세 조치들이 대부분이었고 중국이 미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이제 집중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사실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우방국을 포함한 모든 미국의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사실은 관세 조치를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뭐 멕시코 그리고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편 관세라는 것을 갖고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데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을 봤을 때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이 상대국을 대상으로 굉장히 유용한 협상 카드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이제 이 관세들이 부과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굉장히 좀 분분한데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비난의 여론도 많긴 한데 사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그 주요한 수입 품목, 특히 이제 원자재나 그런 부품들을 수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용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물가 인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가 그렇게 주창하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오히려 더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 관세 정책을 어떻게 실제로 운영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보편 관세를 그래서 부과할 가능성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낮아 보이고 오히려 미국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최종재라든지 소비재에 대해서 이런 관세를 더 부과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해서 일단은 취임 연설에서도 네. 뭐 구체적인 세율을 밝힌다기보다는 네. 그동안 해왔던 원론적인 이야기를 네. 다시 한번 밝히는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자, 그리고 미중 관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취임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시 주석 대신에 네. 한정 부주석이 참석을 했고 네네. 역시 벤스 부통령이 카운터파트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취임 100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공언을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 중국에 대한 추가 고율의 관세 정책 또는 네. 최애국 대우 박탈 등이 혹시 이뤄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제 여러 장관 지명자라든지 주요 그 장관으로 이제 재직하게 될 사람들을 보면 대중 강경파들이 많기 때문에 대중국 견제 정책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중국과 좀 더 이제 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려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대중 견제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선 관세 조치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뭐 최소 60%, 뭐 최대 100%까지도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최애국 대우, 그러니까 Most Favored Nation (MFN) 대우라는 것을 철회를 하겠다고 위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이제 예전에 중국이 2001년도에 WTO에 가입하기 전에 이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 즉 PNTR이라는 지위를 부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위 부여에 따라서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그 최애국 대우 (MFN)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래서 그만큼 관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제 설정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중국이 이를 바탕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무역을 확대하면서 경제적 부상을 이뤄왔다는 거죠. 그리고 WTO 규범을 지키지 않고 보조금을 마구 주면서 이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해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이제 뭐 PNTR이라든지 MFN 대우를 철폐하는 정도의 어떤 통상 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수준의 극단적 조치를 이제 위협을 하면서 이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중국의 이러한 불공정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사실 우리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중국 제품이 이제 미국 시장에 못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나라 제품들이 우리나라 수출이 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중국의 현지 진출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 시장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통로가 이제 막히게 되는 것이고 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시장으로 가는 수출길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지난해 우리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굉장히 호조를 보여왔습니다만 네. 특히 이제 대미 수출도 상당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미국이 이제 통상 정책이 혹시나 변하지 않을까 해서 네. 우리 수출에 좀 타격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2024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작년에는 이제 역대 무역 최대 흑자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래서 교육 상대국들과의 무역 균형을 추구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와의 무역 적자 상황을 자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우리 자동차 수출은 이 대미 무역 흑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그때는 이제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가 사실 주를 이뤘었는데 그 국가 안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위 그 무역 확장법 제 2, 3위조를
통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도 사실 이 2, 3위조 조치를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실현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기 행정부 때는 이 2, 3위조 조치를 통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미국 내 규제 변화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기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칩스법이라든지 또 IRA 등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왔는데 네네네. 이걸 트럼프가 폐지를 함으로써 네. 우리 기업들이 또 혹시 또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네.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기본적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이제 그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입장에 그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외국 기업들이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서 미국의 반도체 시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IRA 보조금도 사실은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IRA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통해서 보조금을 주는 이 보조금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구매자들에게 세액 공제를 해주는 이 보조금은 어떻게든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폐지는 완전히 하지는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또 이제 공화당 지역구들이 이 IRA 보조금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실제로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뭐 칩섹트라든지 IRA 보조금을 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이제 현지 진출을 약속을 했었고 실제로 지금 또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는 이제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미국의 예산 그 상황을 보면 연방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들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 확보와 재원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보조금을 축소하고자 할 것이지만 주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아마 이 주정부를 직접 공략을 하면서 주정부에 대한 이런 우리 기업들이 주는 혜택, 뭐 일자리 창출, 뭐 경제적 그런 이득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주정부와 좀 아웃리치를 하면서 주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신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온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군사동맹으로 출발한 양국 관계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양국 간 경제동맹의 성과는 눈부십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대미 투자 1위 국가이자 미국 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국가입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 등의 전환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내수 고용 등 국내 경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 충격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권, 기업 등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대내적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 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합니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 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세 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2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하겠다는 동법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동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 살인, 고문, 간강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자가 형을 받고 3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사망한 경찰관의 아들과 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생 수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평생 억울한 소송과 고소, 고발에 노출된다면 결국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물론 관련 단체와 학계에서도 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와 수사활동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동법안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을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4호의 지능정보기술,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지능정보통신 기반 기술 등과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동법을 개정한 취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동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는 심화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준비,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됩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 현장의 우려를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제의 요구를 하는 것이며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강행 추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국회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디지털 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희망학교에 한해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수신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정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동법원에 대해 제의를 요구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는 수신료 징수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민들께서 분리징수와 통합징수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제1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전 열린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으셨습니다. 역시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네. 한미 동맹은 뿌리 깊은 나무이다. 최근에 이 경제 동맹의 성과가 눈부시다. 다만 이제 통상에서의 변화가 우려되고 해서 정부도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면밀히 챙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했던 여러 정책들이 트럼프 행정부 때는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매우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감을 최대한 불식시키고 불확실성을 최대한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이제 협상을 잘 하고 그 대응 전략을 이제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때도 사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뭐 갑자기 이제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을 하겠다. 그리고 뭐 기술 패권 경쟁이 이제 미중 간에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반도체 수출 통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동참 압박도 있었고 그래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의 필요한 어떤 면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상을 굉장히 주력했었었는데 마찬가지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도 우리가 이제 정부와 민간 간의 이런 긴밀한 협조 하에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라 하더라도 우리가 좀 현명하게 잘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각 산업별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조금은 기대감이 좀 나오는 산업도 있습니다. 바로 네. 조선업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 네네네. 우리 정상과 이제 당선인 시절 트럼프 대통령이 나눈 통화에서도 네. 한국의 조선업의 기대가 크다. 한미 협력하자. 그리고 우리 건조 능력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조선업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화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요청을 한 배경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제 세계 조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입니다. 사실 이제 중국이 굉장히 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0년간 중국이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조선 분야에 대한 어떤 대규모 보조금 지원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부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조선 종합 경쟁력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제 우리나라가 잇고 있는데 조선 생산이나 어떤 수주 면에서는 중국이 1위이긴 한데 그 기술력 면에서는 우리가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하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슈는 이제 조선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 해군력입니다. 근데 이제 역시 여기서도 중국이 그 조선업에서의 부상에 발맞춰 해군력도 굉장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지금 지정학적 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해군력 약진을 더더욱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는 이제 조선업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사실은 이제 어떤 조선 분야를 포함한 여러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에 대해서 사실 비난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산업 정책을 잘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사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직후부터 이 비상대응 TF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여러 변화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교적인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오늘은 산업부 장관 주재로 뭐 민관 합동 또 대응 회의도 열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서 좀 더 대응책을 마련해 가야 할지요. 네네. 아무래도 미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인 만큼 미국과 원활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물론 이제 관세를 무기로 뭐 여러 요구를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사실 미국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술 투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다시 이제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SK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제 기술 투자를 사실은 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미국의 관심사항, 미국의 의도를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협상 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술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여러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로서 우리와 협력을 하고자 했던 것이고 공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이제 협상을 앞으로 이제 하게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줄 것은 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호 이익적인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우리 한미 간의 동맹 관계가 뭐 외교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통상 분야에 있어서도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